JYP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더불어 스루풋을 통한 판매 전략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YP의 시가총액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62,600원으로서 2020년 말 대비 24,2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10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말 불과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원대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박진영 씨가 15.2%를 소유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자기 주식으로 6.76%, 국민연금이 6.49%, 외국인이 그런데 무려 25.8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JYP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1650억 원 규모로 달성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매출 구성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음반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그 매출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그게 또 제품으로 그 음반으로 이 제작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또 여러 가지 그 사업 이 활동 영역이 있는 거로 알아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었어요. 어쨌든 매출은 전년보다 27.1%가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 성격은 매출에 변동하는 거로 인식할 것을 무엇으로 잡느냐를 해봤는데, 이 제품 음반 매출의 그 재고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각해 본 것이 콘텐츠 제작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제작비를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변동비로 분류한 거죠. 변동비로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게 38.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3.4%가 증가했는데 스루풋 율로는 2.2% 하락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것보다는 마진이 2.2%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건 좀 안 좋은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운영 비용은 이제 직원들의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판매 관리비가 또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30.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08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2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2.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4,500만 원이 적게 산출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고 자산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재고 자산이 증가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나타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크게 없습니다. 이 상품이 없어졌고요.
제품이 이 6,500만 원 재고 남았고, 제공품이 이제 좀 크게 제작 중에 있는 금액이 8억 7,300만 원으로 증가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제공품이 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본 것은 SBS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엔터는 콘텐츠가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또한 그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무형자산의 존속계약금과 콘텐츠 제작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같이 동행하는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런 동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콘텐츠 자산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2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의 그 시가총액 회사라면은 전성 연예인의 가치를 어떻게 좀 더 수치로 표현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계약금의 계약 기간을 곱해서 그것을 그 가치로 인정해서 콘텐츠 자산이라는 항목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콘텐츠 제작이 되면은 그걸 콘텐츠 자산으로 잡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언뜻 해보게 됐어요. 비성분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과 재고자산과 소모품의 매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액이면은 회사의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콘텐츠 제작비를 넣습니다. 변동비 성격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 MC는 37.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0.2%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총 그 영업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회계 쪽에 보면은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하고 일치하는 금액이죠. 이것을 뭐 그냥 총 영업비용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영업비용을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구분해가지고 접근한다. 스로프트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24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무려 42.2%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280명으로서 전년보다 38명 증원했고요. 평균 임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8,600만 원으로.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본봉 개념보다도 보너스에 의해서 변동되는 폭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8,600만 원이면은 거의 대기업 수준에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임금 인상률로 산출했을 때는 23%나 인상이 된 폭입니다. 지급 수수료는 355억 원이 집행이 돼서 9.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 대비 그 비율은 45%인데 좀 내려갔습니다. 그 지급수수 전년도에는 53.5%였는데 지급수수료율이 조금 줄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업의 용어긴 합니다만 이거를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11억 원이 집행이 돼서 48%로 내려갔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이 현장 운영 비용이 비율적으로는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이 변동비 성격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뜻은 그만큼 그 사업 활동에 돈의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 총 영업비용이라고 인식해도 될 것 같고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그 변동범위 차이지만은 딱 미리 파악된 겁니다만은 원재료의 증가액 차이뿐이는 안 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원재료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일치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도 일치를 합니다. 2020년에 그 차이가 4억 3,700만 원 있었는데 이 재고자산 폐기를 했어요. 그게 이 폐기 금액을 빼면은 그게 딱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규모는 작지만은 이 재고자산 일반 제조업이 흔히들 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이 평가 안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JYP 엔터처럼 재고자산 폐기 외에는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기했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또는 상품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안 팔린다. 제품이나 상품이. 이건 도저히 이제 용도 폐기해야 될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것을 모두 폐기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잘한 거겠죠. 괜히 그 장부에 가지고 있기보다는 안 팔리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제작비를 분석할 때만 이제 자산으로 제가 좀 인식을 했다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콘텐츠 회전율의 감소는 투자만큼 회수가 하락했다는 의미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회사하고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콘텐츠 턴을 회전율을 산출해 봤는데 방법은 똑같이 매출원가 나누기 콘텐츠 비용입니다. 이것이 2020년보다는 2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회전율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그러지만은 요게 이제 그만큼 더 투자보다 투자한 만큼 회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하는 어떤 목표라는 항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콘텐츠 제작을 가지고 이 점이 이제 제가 제안하는 어떤 독특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생산성도 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2021년도는 성과가 실질적인 경영 성과는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미래 가치로 보는 것은 8.6%뿐이 상승을 안 했고 총자산 회전율도 0.65뿐이는 되질 않습니다. 2019년도가 활발했었는데 이게 이제 0.65까지 떨어졌네요. 역시 글쎄요, 코비드 영향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스루풋을 분석한 지표를 보면은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는 이런 총자산 회전율이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도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2020년보다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성과는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금을 좀 늦게 주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수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 그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액은 492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93억 원으로서 이 현금 수익률 24.9%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자 부채가 없이 무차익 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이 주종인데 ROE로서 2.5% 선입니다. 낮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 FEM 14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62.8%로 여유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를 그래도 좀 더 빨리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익 잉여금은 143.5%로 전년보다 42.3%가 증가했고요. 누적 자본 성장률은 2.31배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한 결과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얼마를 하면 좋겠느냐? 이 산식을 만든 것은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2021년도 목표를 세운 거로 했는데 2021년도 실적을 요 위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고 이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노란 표시로 돼 있는 것만 입력을 하면은 A, B, C 여기 프렌 중에서 A하고 C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가 45%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45%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이 콘텐츠 제작, 이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매출, 이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그 매출 재료비도 있지만 콘텐츠 제작비죠. 콘텐츠 제작비가 45% 증가했다고 입력을 하고, 스루픈율이 그 75% 나왔는데, 이거를 77%로 조금 올려보겠다, 이익을 더 내보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1,800억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회전율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이 스루풋이 1,370억 원이 이렇게 달성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면은 스루풋율은 40%가 증가하는데, 이 45%를 입력을 해서 나온 그 계획이 검증을 좀 하면은 스루풋율은 그럼 정확히 나올 것이냐, 그거 보면은 입력은 스루풋율을 77%로 그 목표를 잡았는데 계획상으로 76%로 산출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소수점에 의한 뭡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소수점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1년 실적은 한 1,800원 했어야 이렇게 바람직한 건데 실적은 1,650억 원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스루프율도 그 73%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좀 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입력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입력하면은 2022년도, 매출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플랜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 방식에 의한 접근인데요. 이게 운영비용하고 이 영업이익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변수는 그 스루프율입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쪽에서는 스루프율이 크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작용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45% 입력을 하고요. 운영비용도 45% 증가한다고 보고 프로핏은 50%를 좀 증가시키겠다. 375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562억 원까지는 좀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이제 매출 목표가 1872억 원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A 플랜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스루프율은 그냥 그 정해진 입력, 목표 스루프율을 여기 입력이 그대로 와서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원가 회계에 의한 영업 방식보다는 단순하고 그리고 뭐 회계에 도움이 필요 없이 영업에서 수치를 근거로 해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JYP의 그 매출 목표 잡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것을 개발한 것은 원재료 2022년도에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인상이 돼가지고 제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을 해서 또는 그 부품 업체들이 그 상위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 납품 견적 가격을 어떻게 그 받아낼 거냐 하는 문제부터 에도 시작을 했고 그것에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원재료가 45% 오른 것은 그 객관적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식대로 하면은 제품 가격은 39% 올려주세요. 이렇게 견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많이 뭐 내부 그 결제를 이 갑의 입장에서 승인 낼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납품 단가를 못 믿겠다 한다면은 그 C 프레임도 있는 거죠. 그럼 원재료 가격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요 시뮬레이션 내용은 이제 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C 프렌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는 비용을 중시를 할 거고 영업이익이 얼마 넣어놨으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소우로 히든 카드를 가지고 이 C 프렌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견적가를 내서 이 납품 승인을 받는 그런 전략 도구로도 이것을 쓸 수 있겠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